근데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될까? 저는 생각에 반도체에 달려있다고 봐요. 결국은. 네, 왜냐하면 이제 세계화의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머징이 옛날처럼 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매도 기간에 제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무기한으로. 무기한으로 하면 그 힘센 놈이 계속 파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내년 넘어가면서는 한번 충격은 올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내가 이제 왜냐면 요즘 그 한국 증시가 더 오를 수 있을까? 1500선에서 계속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근거는 뭐냐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그렇게 좀 시원하지가 않다 이거거든요. 근데 또 그럼 외국인의 매수가 왜 안 들어올까 따져보면 또 환율이 우리 1,300원대 이게 매력적인 금액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이 원화가 좀 강세가 돼야 외국인이 들어올 텐데 그러자면 뭐 금리를 올린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금리를 우리는 계속 안 올리고 있지? 뭐 이런 금통이 이번에 10월 달에도 또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금리는 제가 보기에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경제 상황을 보면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를 내리고 싶겠죠. 그리고 또 사실 가계부채 부담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를 좀 내리고 싶은데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움직이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굳이 한국 채권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미국 채권을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경제를 보면 금리를 못 올리고 환율을 보면 금리를 못 내리고 그러니까 그냥 동결인 거죠. 동결하는 거죠. 동결하고 근데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될까? 저는 생각에 반도체에 달려있다고 봐요. 결국은.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 산업의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 그게 지금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가 좋아지면 무역 수지가 돌아서겠죠. 무역 수지 흑자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뭐 반도체가 좋아지면 외국인들이 사겠죠.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 주식을 사겠죠. 큰 주식을 사야지 저 외국인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돈이 들어오면 원화는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뭐 2차 전지 그 산업도 이제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수출 구조로 보면 아직은 반도체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나와야 뭐 환율이나 뭐 주가나 결정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나오는 신문 기사들 보니까 그 외국계 그 아이비들 투자 책임자들 인터뷰하는 것들을 보니까 외국인이 사지 않는 이유를 한국의 무슨 환율 금리 이런 거보다도 그 성장 스토리를 잃어버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2차 전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반도체도 우리가 잡고 있고 저게 무슨 의미일까?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경제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한국 정치를 나쁘게 보는 거 아닐까요? 저는 한국 그 경제나 이런 걸 보면 저도 장기적으로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가장 큰 원인을 두 가지 들으라고 하면 하나는 정치예요. 네. 또 하나는 인구 구조. 그게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이거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러면 뭔가 대안들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이민이 됐든 합리적인 예를 들어 이민청을 만들어서 뭐 합리적인 이민 정책을 써서 뭐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받아들인다든가 뭐 우리 맨날 뭐 이렇게 저 3D 이런 거가 여기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미국의 발전의 원동력 중에 하나는 그런 이민 정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뭐 난다긴다는 경영자들, 뭐 투자자들, 인도 사람도 많잖아. 인도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엔비디아니 반도체 업계 이런데 다
대만 사람들이고 그러네. 구글 CEO 인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이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또 뭐 연금의 문제 있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 뭐 근데 정치가 완전히 그냥 바틀렉이잖아요.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게 정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좀 어렵게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약간 구한말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조류는 변화하고 있는데 구한말에 보면은 뭐 우리 맨날 저 당파 싸움 하다가 사실은 그때 우리가 뭐 실학파가 있었잖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사람. 또 동학혁명 같은 거 동학혁명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개혁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개혁적인 분명한 개혁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그 안에서 그 기득권의 왕의 그 기생했던 그 귀족 세력들 맨날 당파 싸움하고 그게 이 시대의 조류를 못 받아들인 거거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희 지금 보면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뭐가 다른가요? 제가 보고 있으면 똑같아. 예. 매일 싸워. 예? 국민을 맨날 명분으로 하는데 너무 짜증나고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근데 뭔가 저 타협하고 진보하고 발전해 나가는 게 없잖아요. 없고 극단적인 양쪽 끝만 있고 가운데는 비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무당층이 3분의 1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게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제일 큰 문제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제가 보기엔 안 된다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도 봤을 때 그런 거 보지 않겠어요? 근데 정치 그 부분도 뭐 동의가 되고 근데 더 크게 동의가 되는 거는 진짜 인구가 우리 뭐 소멸하는 국가다 뭐 자조적인 말로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드러나 있는 미래라면 그 다른 뭐 우리가 출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써도 이제까지의 모든 데이터들 아니면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게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돈을 수백조 원을 썼다며요 출산 정책에. 근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와 정치가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권력은 정치가 제일 세요. 그래서 정치가 변화하고 정치가 똑바로 하면 나라가 잘 되는 거고 정치가 맨날 당파 싸움 하듯이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구 구조의 문제를 뭐 출산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지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현대 산업 사회라고 하는 게 지식 사회잖아요. 그렇죠. 뭐 AI 나오면 뭐 로봇 나오고 그러면 사실 노동력이 뭐 줄어든다고 해서 나라가 뭐 망하냐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경제가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다. 그런 뭐 일리가 있죠. 소비가 줄어들 테니까.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인구가 좀 고령화되고 줄어든다고 해서 아주 치명적이지 않아요. 네.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를 전혀 정치권에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민의 문제, 또 연금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뭐 왜 결혼을 안 해요? 집값이 비싸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저한테 하시는 질문인 줄 알고 좀 아니, 대답할 그러니까 뻔했어요. 제가 그런 거를 이제 결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그 국가는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심각하고 또 하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 관점에서 글로벌리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그래도 잘하고 있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그나마 그래도 나은 거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우리나라 그 기업을 하는 관점에서 가버넌스 이슈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세계에 리딩하는 인더스트리에 우리가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예를 들어서 뭐 이 전기차 시대가 왔는데 그 전기차 시대에 우리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들어가서 그것도 몇십 년 전부터 쭉 해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그런 기업,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외환위기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환위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IMF에서 300억 불 빌려주면서 강제로 다 열은 거거든. 구조조정을 다 해버리고. 구한말로 치면은 강제 개방을 다 개방을 시킨 거예요. 아무리 쇄국을 하려고 그래도 그냥 야 니네 나라 그때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렇죠. 너네 이렇게 부도나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우리 돈 안 빌려줘. 그래서 이제 개방을 다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뺏겼죠. 걔네들 들어와서 뭐 국가 부도의 날 그 영화 그치, 있잖아요. 영화. 그건 그때 제가 뭐. 보기엔 국수주의 시각에서 본 거고, 물론 그렇게 해서 뺏겼어. 많이 뺏겼지만 우리가 그 개방을 통해서 자유시장 경제와 개방 경제로 옮겨가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게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경제 체제는 좀 우리가 피곤하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스몰 오픈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맨날 휘둘려. 그렇죠. 짜증 나고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만 놓고 보면 뭐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네. 세계 GDP 성장률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계속 자꾸 하향 조정을. 잠재성능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부정적이죠. 그 작년 말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그런 예상을 했어요. 뭐냐면 미국 증시를 지금은 물론 우상향이지만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 10년 전에는 오히려 신흥국이 좋았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부터 올해서부터는 신흥국 증시가 그런 얘기 좋아질 많이 저도 것이고, 들었어요. 네, 이제 미국 증시는 그 이전에 그 10년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흥국 증시, 한국 증시에 투자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모든 혁신은 그쪽에서 일어나고 그렇죠. 더 높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밸류에이션도 신흥국이 싸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때는 신흥국에서 중국이 있었잖아요. 중국이 성장했잖아요. 중국이 이제 뭐 등사오평이 들어서면서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죽은 지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모택동이 죽은 지가 몇십 년 전이거든요. 그 후로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얼마 전에 제가 중국 뭐 십몇 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1인당 GDP가 3,000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중국 가면 진짜 쌌어요. 진짜 싸고 뭐 진짜 골프장에 가면 너무 싸고 뭐 하여간 밥 먹으러 가도 너무 싸고, 지금 상해 가봐요. 강남 물가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중국까지 등소평에 개혁 개방 정책이 있어서 쭉 올라오면서 이머징이 다 같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도 빠르고 그다음에 실속 있는 성장한 거죠. 우리도 덕을 받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뭐 최대 무역 흑자국이 중국이 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정세가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세계화였잖아요. 네. 세계화. WTO로 체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 그게 세계 이 경제 질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일단 중국부터가 아니고 중국이 좌경화된 거죠. 그렇죠. 중국이 이제 지금 시진핑이 들어서서 독재 국가로 간 거죠. 러시아나 북한처럼. 그리고 미국이 야 얘네 WTO에 집어넣고, 원래 미국은 그런 생각한 거거든요. 중국을 WTO 체제로 들어와서 얘네가 좀 이렇게 살게 해주면 결국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하면 자유와 인권, 민주 이런 걸 요구할 텐데, 그러면 중국 체제가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니거든. 지금 보니까 아닌데, 이제 몇 년 전에 시진핑이 그랬잖아요. 야 우리 좀 있으면 미국 노래를 넘어갈 거야. 그리고 우리도 기술 혁신하면서 성장할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미국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상태는 안 되겠다. 쟤네 손 봐야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그래서 이제 세계화의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머징이 옛날처럼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길을 써도 제가 보기엔 중국 경제가 뭐 좀 나아지겠죠. 근데 중국이 혁신을 통해서 나아진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거기는 뭐 내수를 통해서 나아진다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치가 이 개방 정치 체제가 아닌 국가 중에서 경제가 잘 된 국가는 없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경제 체제는 가능해요. 아주 똑똑한 엘리트 지도자가 있는 경우. 그게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하고 대만, 한국 같은 나라였거든요. 네? 그런 나라가 개발 시대에는 개발 독재를 통해서 똑똑한 리더가 그 경제를 이렇게 끌고 올라오는 게 가능했죠. 근데 그것도 대한민국 지금 경제 사이즈에서 독재를 한다? 경제가 될까? 안 된다고 봐요. 이 복잡하다라는 거. 근데 중국이 저렇게 시진핑 1인 독재로 가서 될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데피니트리. 왜냐하면 러시아를 봐요. 러시아가 과거에는 미국하고 견줄 만한 국력을 갖고 있던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예요?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한테도 쩔쩔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제가 보기에 뭐 모르겠어요. 이제 시진핑 체제가 바뀐다든가 뭐 과거처럼 뭐 과거 개혁개방과 집단지도 체제로 돌아간다든가 그런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시진핑 1인 독재 체제에서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 그거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머징과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글쎄 저는 미국 시장에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미국을 절대 잡을 수 없는 이유로 정치 체제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장도 이제 좋아질 거야. 맨날 PER 뭐 몇 배 미국보다 몇 배 뭐 코리안 디스카운트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싸게 평가받는 이 시대가 끝날 때가 오겠지. 이제 이걸 희망하는데 이제 힘든 거죠.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려면 MSCI 선진국 지수에 가야 된다. 그렇죠. 선진국 지수에 가면 그냥 묻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선진국 지수에 집어 들어가면 그 미국 시장 갈 때 그냥 묻어가면 되잖아요. 우리 선진국 지수에 딱 들어가면 선진국 지수 국가 중에서 이렇게 싼 나라가 있네 그러니까요. 와 비교해서 그렇잖아요. 영국보다 싸고. 왜냐하면 이 뭐 국고 펀드나 연금이나 대형 펀드들은 다 인덱스 플레이를 하니까 그럼 MSCI 월드 인덱스를 투자하는데 벤치마크를 하는데 MSCI 월드 인덱스에 28개 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는데 28개 나라 이렇게 보고 야 한국이 너무 싸다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그냥 국가로 이렇게 배분할 텐데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거를 기대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면 해양이 돼야 되는데 뭐 공매도를 얘기하면 개인들이 엄청 악플 많이 담을 텐데 그런 건 진짜 마이너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 주식 투자할 때는 그게 큰 이슈겠지만 크게 봐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서 지수가 2배 올라가면 다 벌지. 4천, 5천 올라갈 수 있다. 그 무슨 공매도 그게 근데 지금 공매도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작년하고는 다르게 많이 계몽이 됐어요. 공매도? 오케이. 우리가 MSCI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할 만하지. 근데 그러려면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야 되지 않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공매도는 좋은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해야죠. 근데 그러려면 가장 기본이 수기로 작성하는 이 공매도 현황 이거를 왜 전산화를 못하지? 이거에 대한 이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IT 담당자들도 왜 그걸 안 하지? 정부는 금융감독원은? 저는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공매도를 하되 예를 들면 우선 주식을 빌려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미국하고 제도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실 공매도라기보다는 대차에서 차입 매도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팔고 빌려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옛날 외국 그렇죠. 증권에. 그게 이제 안 좋은 안 되는 거 불법이지. 그다음에 공매도 같은 거 할 때 다운티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도가에 걸어놓고서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 밑으로 밀면서 하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그걸 이제 업틴 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해야 되고 또 이제 결정적인 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게 시장 원리에 맞나 안 맞나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외국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매도 기간에 제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무기한으로 하면 그 힘센 놈이 계속 팔면 이기는 거죠.
그래도 기한을 뭐 한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런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들은 기한이 있다며요. 3개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공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이게 아주 큰 목소리로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요것만 해결하면은 딱 모든 게 끝나는데 네. 이 정부 이 금융당국의 대책을 보면은 네. 수년간 네. 이러한 불만이 있을 때마다 정말 열 몇 가지의 대책들을 세워가지고 네. 개선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냥 이게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기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그 전산화 이런 것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깔끔하게 되는데 그거 핵심을 안 건드리고 자꾸 주변머리에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모르겠어요. 개인 투자자리 느낄 저는 때는. 기술적인 걸 잘 모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전산화를 하는 거 그런 건 저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네. 그냥 이렇게 많은 불만들이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이 있을 때 이거 상황이 사실 여차저차해서 이게 좀 어려워서 이런데 그렇죠. 해결해 왜 얘기를 못 하냐 설명은 이거지. 필요하죠. 당연히. 그게 아니, 오해가 생기는 거야. 아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질문하면 그러네. 반드시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게 국회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대의민주주의니까 그런 불만이 있으면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야죠. 국회의원들이 임무태만하는 거지. 국회의원이 물어보잖아요. 반드시 대답하게 돼 그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죠? 아니 국정감사 하잖아요. 국정감사 기관. 국정감사하면 국회에서 질의서가 와요. 미리. 제가 공무원 연금 있을 때도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다 국회의원 1인은 헌법기관이거든요. 1인도 누구나 원하는 질문을 기관에 할 수 있어요. 기관에 질문서를 보내면 기관은 반드시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그걸 반드시 팔로우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게 왜 안 되지?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해달라 그러면 돼요. 이거 보신 그 방송 보시는 그 가족분들은 그 아니죠. 국회의원에게 압박을 좀 가하셔야겠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무슨 그런 협회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뭐 투자자 연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정치적인 압력 단체잖아요. 네. 그런 데서 뭐 국회의원한테 이거 국정감사 때 해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거는 공매도라는 게 어쨌든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MSCI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니까 그건 인정은 해주되 세계 어느 나라처럼 공정하게 불법 공매도 같은 거 없게 이런 거 한다면 굳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반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반대할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이 그럴까요? 공매도는 나쁜 거야 하고 머리가 콱 박혀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MSCI 선진국 지수 우리가 편입이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뭐 핵심 좋죠. 그게. 근데 보통 어떤 면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예상되는 그 금액이 있나요? 우리가 편입이 되면? 뭐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예를 들면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계산해 보면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 대형 연기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주식 샀다 팔았다 누가 외국인 큰 기관이 중소형 주식 샀다 팔았다 하겠어요. 제가 사서 그냥 보유.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첫 번째 한국 사람 외국인 어카운트. 두 번째 해치 펀드들 그런 것들이죠. 근데 뭐 이제 선진국 지수에 투자한다 하는 빅 플레이어들 그런 사람들은 지수를 사는 거죠. 지수를. 그러면 뭐 대형 국부 펀드, 연기금 펀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 아무래도 낫죠. 훨씬 낫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 아예 증시의 체질 자체가 우리는 이머징, 신흥국 여기서 좀 벗어나서 그렇죠. 선진국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경제가 선진국인데 규모가 선진국인데. 네. 알겠습니다. 요 하반기 어쨌건 그런 날이 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우리 투자 전략 보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개인들은? 글쎄 근데 저는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근데 이제 내년 넘어가면서는 한번 충격은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일단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9월 달은 넘어가겠지만 이제 11월 초에 FOMC 있잖아요. 그때 금리를 한번 더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걱정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제 고금리고 미국도 보면 경제가 올라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렇죠.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용 데이터들이 조금씩 꺾여요. 그러면 이제 고용 데이터는 경제 데이터 중에서 가장 후행적인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고용 데이터 꺾이면 한편으로는 좋아요. 왜? 페드의 입장에서는 이러면 물가 압력이 줄어들겠구나.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안 올리겠구나. 이런 건 좋은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 경제 70% 이상은 소비잖아요. 그럼 고용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다운턴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다운턴을 소프트 랜딩 하면서 하면 다행인데 조금 더 세게 하면 그거는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부터 뭐 지금 당분간은 제가 보기엔 주식시장이 좀 좋아 보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 유가가 더 올라간다면 그건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 넘어가서는 오히려 조금 더 불안해질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다운턴.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고 뭐 제가 보기엔 섹터는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성장이 구조적 성장이 돼 있다면. 그러니까 반도체는 턴어라운드 스토리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나쁘니까 이제 여기보다 더 나빠지진 않아. 그리고 이제 그런 조짐이 보여요. 이제 더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스토리로 이제 돌아서는 거고. 그러기엔 또 주가가 많이 오긴 왔어요. 하이닉스 기준은 12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게 고점이 15만 원대였으니까. 한 8만 원대에서 12만 원 온 거니까 뭐 그런 스토리를 좀 반영을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는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어쨌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감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AI 관련돼서 뭐 HBM 뭐 이거 수요가 좀 늘어난다니까.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측면에서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도 좋게 봐요. 왜냐하면은 뭐 HBM 뭐 하이닉스가 앞서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HBM?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뭐 기술력 때문에 하이닉스보다 뒤에 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기술이라는 게 오랜 시간에 축적이 있는 거지.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 누가 한 군데 쓰겠어요. 당연히 하나 더 쓰죠. 그래야 가격 경쟁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동안 쳐져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더 뭐 큰 자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뭐 2차 전지도 제가 보기에는 가격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산업이 성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연말 다가오면 배당 매력이 커지잖아요. 네. 지금 배당 뭐 수익률이 뭐 굉장히 높은 주식들이 많잖아요. 8, 9%짜리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한 10%, 20%씩은 이미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연말 가까이 오면 배당 주식들이 바닥에서 보면 한 20%씩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식도 괜찮아 보이고 뭐 본인들이 자신 있는 테마주 근데 그건 진짜 무서워요. 트레이딩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 힘들 것 같은데. 네, 너무 급속하게 변화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계심은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투자 포지션을 가져갈지는 각자의 역량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건 우리는 MSCI 선진국에 편입이 돼야 그렇죠. 우리의 주가 2배 이상 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창훈 단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